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1장과 2장의 내용인 짓눌린 어린 시절과 수레바퀴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슈바르츠 발트의 작고 오래된 마을, 중개업을 하는 요제프 기벤나트 씨는 여느 시민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속물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낡고 우악스러운 가족의식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자부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이 좁은 세계에서 여지껏 배출된 적이 없는 진지한 눈망울과 영리한 이마를 가진 섬세하고 재능 있는 외아들 한스 기벤나트가 있었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집안의 재능 있는 소년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치열한 주시험에 합격하여 신학교에 입학한 뒤 튜빙겐의 수도원을 거쳐 목사나 교수가 되는 좁고 험난한 길뿐이었습니다. 시험을 몇 주 앞둔 한스는 일과가 가혹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학교 수업, 그 후 교장 선생님의 그리스어 개인 교습, 저녁 6시에는 마을 목사님의 라틴어와 종교 복습. 게다가 일주일에 2번은 저녁 8시부터 수학 교사에게 과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한스는 밤 10시, 11시가 넘도록 등장불 밑에서 과제와 씨름했고 일요일조차 미처 읽지 못한 책을 읽으며 부족한 지식을 메꿔야 했습니다. 과도한 학업의 압박 속에 어린 소년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주름이 패고 아름답던 눈동자는 불안하게 빛났으며 지독한 두통이 일상처럼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더 이상 공부하지 말아라. 내일 아침에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해야 한다. 이제 1시간가량 산책하고 나서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해라. 무서운 교장 선생님의 호의 어린 격려를 듣고 얼떨떨해진 한스는 밖으로 나와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한때 하루 종일 물장구를 치고 낚시를 즐기던 어린 시절의 거친 즐거움은 시험 준비로 인해 철저히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 물속에 가라앉는 빵 부스러기를 뜯어먹는 은빛 잉어들을 바라보며 한스는 어쩐지 깊은 애수에 젖어들었습니다. 잘 있었어, 한스? 잠시 나랑 산책 좀 할까? 산책길에서 마주친 신앙심 깊은 구두방 아저씨 플라이크는 한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시험이란 단지 외형적인 일에 지나지 않으니 혹여나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신이 예정된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이제 곧 시험이 있을 텐데 기분이 좋겠구나. 우리가 너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뒤이어 마주친 마을 목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한스가 수줍게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묻자 목사는 깜짝 놀라며 시험에 떨어진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스는 만일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면 목사님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할 것이라는 끔찍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침울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극도의 억눌린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한수는 정원 구석에 텅 빈 옛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친구 아우구스트와 함께 돌팔매질을 하고 놀며 애지중지 만들었던 토끼집과 물레바퀴를 발견한 한스는 헛간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와 미친 듯이 그것들을 내리쳐 부숴버렸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튕겨오르고 철못이 휘어지도록 닥치는 대로 도끼를 휘두르는 한스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과 옛 추억들을 모두 지워버리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함께 시험장인 수도 슈투트가르트로 떠나는 날, 들뜬 아버지와 달리 한스는 낯선 대도시의 소음과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완전히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올해 118명이나 되는 수험생들 가운데 36명만 합격한다는 소식은 소년을 더욱 풀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스는 117명의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억지로 산더미 같은 초콜릿을 다 먹어치워야 하는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첫날 치러진 라틴어 시험은 다행히 무척 쉬워 한스는 가장 먼저 답안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만난 귀핑엔 출신의 뛰어난 소년이 쉬운 문제일수록 함정이 있다며 인문계 고등학교 김나지움 진학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스는 자신의 처지가 두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무더위 속에서 이어진 그리스어 시험과 작문 시험, 그리고 옆자리에 뻔뻔한 수험생의 방해는 한스의 신경을 극도로 긁어놓았습니다. 오후 2시의 구술 시험은 최악이었습니다. 번역을 간신히 마친 한스는 불규칙 동사의 부정 과거형을 묻는 질문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문을 나서다 뒤늦게 답이 떠올라 방안을 향해 크게 외쳐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심사위원들의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모든 지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한스는 시험을 망쳤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멍하니 낯선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다 틀렸어요. 전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아버지, 혹시 제가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김나지움에 다녀도 될까 해서요. 고향으로 돌아온 일요일, 극도의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한스가 조심스레 묻자 아버지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네 녀석이 김나지움에 가겠다고? 내가 상공회의소의 고문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아버지의 단호한 거절에 한스는 치즈가게나 사무실의 견습생으로 일하게 될 자신의 초라한 미래를 상상하며 분노와 고뇌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축하한다, 기벤나트. 넌 이번 주 시험에서 2등으로 합격했단다. 하지만 월요일 오후 2시,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축하에 한스는 놀라움과 기쁨에 넘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소용돌이가 거치고 현기증을 느끼며 길거리로 나선 소년의 눈에는 보리수와 햇살, 시장터의 모든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이제 치즈가게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상급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2등 합격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채 웃음을 터뜨리더니 낚싯대를 만들 칼을 사라고 2마르크를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한스는 즉시 대장간으로 달려가 칼을 사고 나뭇가지를 베어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정성껏 낚싯대를 다듬었습니다. 7주나 되는 기나긴 여름방학 동안 혼자서 얼마든지 강가에 앉아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한스의 가슴은 벅찬 승리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산 위에는 용담처럼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마른 풀 내음이 휘감는 눈부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스는 아침 일찍부터 메뚜기를 잡아 강가에서 낚시를 즐기며 담황색 황어와 강철 빛깔의 망둥이를 낚아올렸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맨발로 물장구를 치며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자유로 완벽하게 돌아간 한스는 강물에 배를 깔고 누워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몸에 받는 영웅이 되어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겪게 될 새로운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신약 성서의 그리스어를 배우는 거야. 이번 방학에 조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루에 1시간가량, 기껏해야 2시간가량 매달려 보는 거야. 하지만 달콤한 휴식은 곧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고기를 갖다 주러 간 한스에게 마을 목사는 넌지시 그리스어 선행학습을 제안했습니다. 진정한 학문에 한 발짝 다가선 듯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다른 학우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 허영심에 자극받은 한스는 그 제안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한스, 넌 우리 마을 목사가 무신론자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런 목사와 신약성서를 읽다 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믿음을 잃게 되는 거란다. 구두방 아저씨 플라이크는 목사와의 공부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스는 목사님이 펼쳐 보여준 새로운 학문의 세계, 난해한 문장들을 사전을 뒤적이며 해석해내는 진리 탐구의 묘미에 푹 빠져 매일 밤 목사관을 찾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빠른 맥박과 흥분을 동반한 승리에 대한 조급함과 야망이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벤나트, 넌 언제나 어렵지 않게 1등을 할 수가 있었지. 하지만 신학교에는 모두 능력 있고 부지런한 학생들 뿐이란다. 노력을 게을리하면 자칫 궤도를 벗어나기 쉬운 법이란다. 내 생각으로 하루에 1~2시간쯤은 무리가 안 될 거야. 수학 공부도 2~3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 설상가상으로 교장 선생님까지 직접 집으로 찾아와 한스의 부추겨진 공명심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의 부추김에 한스의 몽상과 달콤한 휴식은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매일 끼는 듯이 무더운 오후 시간에 수영장 대신 수학 교사의 후텁지근한 방을 찾아가 피곤한 머리를 부둥켜 안고 A+B, A-B를 중얼대야만 했습니다. 자유로운 낚싯대는 다락방 상자에 처박혀버렸고 소년의 머리에는 또다시 지독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한스는 또다시 숙제 더미에 깔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구나, 한스. 그건 죄악이란다. 너만한 나이에는 바깥 공기도 실컷 마시고 운동도 충분히 하고 편히 쉬어야 하는 법이라고. 도대체 뭐 때문에 방학이란 게 있는 줄 아니? 넌 정말 뼈와 가죽만 앙상하구나. 방학 내내 쉬지 못해 수척하고 창백해진 한스의 얼굴을 보고 플라이크 아저씨는 안타까움에 탄식했습니다. 영혼을 더럽힐 바에야 육신을 썩히는 게 낫다며 기도해주는 아저씨의 엄숙한 태도가 한스에게는 어쩐지 곤혹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른들의 허영심과 공명심이 만들어낸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멈춰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서늘한 가을 아침, 짐을 가득 실은 마차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은 고향을 떠나 마을부론 신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쉼없이 쫓기듯 살아온 뼈만 앙상한 소년 한스 기벤나트의 텅 빈 가슴 속에는 다가올 낯선 기숙사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만이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낯선 신학교 생활과 방황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위의 도서 탐험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3장과 4장의 내용인 낯선 신학교 생활과 방황이라는 주제로 3위의 도서 탐험 지금 시작합니다. 주위 북서쪽 숲이 우거진 언덕과 정막이 감도는 자그마한 호수 사이에 시토교단의 마을부론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딕식 첨탑과 웅장한 회랑을 자랑하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슈바벤 지역의 영재들이 모이는 신학교였다. 입학식 날 짐을 가득 실은 마차와 함께 온 부모들은 자랑스러움과 아쉬움 속에 침실복도에서 자식들의 짐을 풀어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한스 기벤나트의 아버지는 감상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다른 어머니들과는 달리 아들의 인생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덕담이랍시고 판에 박힌 훈계만 늘어놓고는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부모들이 떠나고 난 뒤 한스는 헬라스라는 이름이 붙은 기숙사방에 배정되어 9명의 새로운 학우들과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헬라스 방에는 각양각색의 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말끔한 모범생 오토 하르트너, 변덕스럽고 거드름을 피우는 카를 하멜 등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존재는 에밀 루치우스였다. 엷은 금발의 이 소녀는 나이든 시골 농부처럼 무뚝뚝하면서도 무척이나 교활하고 억척스러운 구두쇠였다. 루치우스는 식사 때 나오는 설탕 조각을 먹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다른 학우들에게 공책이나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심지어 신학교의 모든 강의가 공짜라는 사실에 차가 나여 음악에 전혀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바이올린 교습을 신청했다. 그는 매일 구석에 숨어 끔찍한 톱질 소리를 내며 동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이젠 좀 그만하시지. 다른 사람들도 연습하고 싶어 하잖아. 내가 긁어대는 소리 때문에 정말이지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교장 선생님께 이를 거야. 좋지. 내가 덤으로 궁둥이까지 걷어찼다고 말씀드리려무나. 또 다른 유별난 학우는 슈바르츠발트 출신의 헤르만 하일러였다.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이 문예의 애호가이자 셰인인 소녀는 어느 날 루치우스의 끔찍한 바이올린 연습 소리를 참다 못해 그의 악보대를 발로 걷어차며 분노를 터뜨렸다. 비겁한 루치우스는 곧장 교장의 서재로 도망쳐 이를 일러 바쳤고 이 전대미문의 폭력 사건으로 인해 하일러는 무거운 금고형을 받게 되었다. 반항적인 공상과 하일러는 어느 날 저녁 속 좁은 허풍쟁이 오토 뱅어와 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엎치락 뒤치락 하던 싸움이 끝난 뒤 하일러는 찢긴 셔츠 차림으로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책상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신학생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스는 그 싸움판 내내 자기 자리를 뜨지 못하고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범벅된 심정으로 하일러를 훔쳐보기만 했다. 무슨 일이니? 나야. 왜 그러는데? 아니, 그냥. 그래? 그럼 가봐. 잠깐 기다려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냐. 15분 뒤 어두운 침실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하일러에게 한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두 소년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던 그때 하일러는 천천히 팔을 뻗어 한스의 어깨를 붙잡더니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한스는 낯선 생명의 맥박과 야릇한 감정에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멎을 듯 두근거렸다. 그것은 다른 학우들에게 들키면 끔찍한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를 두 소년만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우정의 시작이었다. 이건 날품파리에 지나지 않아. 넌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니. 그저 선생님과 부모님이 두려운 거겠지. 아니,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그게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니? 몽상가 하일러와 모범생 한스의 우정은 점차 깊어갔지만 한스에게 이 관계는 버거운 짐이기도 했다. 한스는 여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 밤맞이로 교과서와 씨름했지만 하일러는 호머와 히브리어를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한스의 노력을 비웃었다. 하일러는 책에 풍자화를 잔뜩 낙서해 놓거나 흐린 날이면 우울증에 빠져 애처로운 탄식을 내뱉으며 한스를 감정적으로 소모시켰다. 한스는 자신의 명예심과 억누를 수 없는 친구의 매력 사이에서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겨울이 깊어지던 1월의 어느 날 헬라스 방의 조용하고 소심한 소년 힌딩어가 얼어붙은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구경하다 얇은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져 익사하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 오후 수업 시간에 그의 결석이 알려지고 교장 선생과 아이들이 횃불을 들고 수색에 나선 끝에
눈 덮인 갈대숲에서 뻣뻣하게 굳은 그의 시체를 찾아냈다. 이 어둡고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는 신학생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너희 가운데 죽은 힌딩어와 특히 친했던 사람이 누구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찾아온 힌딩어의 아버지는 초라한 프로코트를 입은 가난한 양복점 주인이었다. 그는 무덤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교장 선생이 힌딩어의 친구를 찾았을 때 아이들은 침묵했고 엉뚱하게도 구두쇠 루치우스가 나서서 죽은 아이의 아버지 손을 잡았다. 이 사건 이후 하일러는 학교와 동료들에 대한 깊은 증오심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는 굴욕적인 세계를 저주하며 친구 한스에게마저 날카로운 독설을 내뱉고 멀어지려 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땐 난 겁쟁이였어. 널 그냥 모르는 척했지.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넌 잘 알고 있잖니. 제발 날 용서해줘. 한스는 힌딩어 사건 직후 하일러를 모른 척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죄책감을 느끼고 병실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가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하일러는 겉으론 무뚝뚝하게 굴었지만 이내 한스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소녀는 다시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열정적인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신학교의 선생들은 불량한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하일러와 모범생 한스가 깊이 어울리는 것을 매우 불쾌하고 기이한 현상으로 여겼다. 하일러의 반항심은 갈수록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았다. 그는 선생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학교 교율을 짓밟았다. 결국 교장 선생이 내린 한스와의 교제 금지령에 맞서 격렬하게 대들다가 다시 감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하일러는 모두를 비웃기라도 하듯 어느 날 오후 신학교를 탈주해버렸다. 그는 며칠 동안 숲속을 헤매고 집더미에서 자며 짧고도 차가운 자유를 만끽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교수회의의 비밀 재판에서도 끝내 용서를 빌지 않은 하일러는 결국 명예스럽지 못한 퇴학 처분을 받고 아버지에게 이끌려 고향으로 떠났다. 한스는 도망가는 친구와 아무 말 없이 슬픈 악수만을 나누어야 했다. 자넨 왜 그 잘난 친구 하일러와 함께 가지 않았나? 유일한 안식처였던 하일러가 떠난 뒤 한스는 수도원에서 문둥병자처럼 철저히 고립되었다. 선생들은 하일러의 도주를 한스가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 의심하며 그에게서 완전히 호의를 거두어 버렸다. 홀로 남겨진 한스의 내면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수업 내용이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성적은 가로 곤두박질 쳤으며 예전의 끔찍한 두통과 신경쇠약이 다시 그를 덮쳐 밤마다 환상에 시달렸다. 기벤나트, 자네 스스로도 느끼고 있겠지만 요즘 들어 자네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네. 무슨 일 있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루 일과가 벅찬가?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추락하는 한스를 집무실로 부른 교장 선생은 짐짓 자상한 척 다가왔지만 실상은 자신의 완벽한 교육 성과에 흠집이 나는 것을 불쾌해할 뿐이었다. 교장 선생은 한스에게 남들보다 처지지 않게 공부할 것을 강요하며 수레바퀴를 언급했다. 그러나 한스의 영혼은 이미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공명심에 짓밟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자, 말해보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자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지? 예. 혹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건 아닌가? 자네 귀가 어둡지 않나? 아니에요. 저도 선생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전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일어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한스의 증세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수업 시간 중 멍하니 환상에 빠져
선생님의 부름에도 대답하지 못한 채 유령을 보듯 허공을 응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깜짝 놀란 의사는 이를 신경쇠약과 무도병의 증세로 진단했다. 수학 시간에는 칠판 앞에서 현기증을 일으키며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느껴 울기까지 했다. 한때 온 마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천재 소녀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장난 기계 취급을 받게 되었다. 결국 한스는 요양을 핑계로 학업을 중단하고 쫓겨나듯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마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을브론 수도원의 탑과 숲을 바라보며 한스는 자신이 2번 다시 저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자신의 학문과 야심에 찬 희망이 모두 끝장나 버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른들의 이기적인 수레바퀴 아래서 쉼없이 혹사당하다 결국 궤도를 이탈해버린 병든 소년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막막한 두려움만이 무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의 내용 중에서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하여 겪는 기숙사 생활과 규율, 그리고 몽상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하일러와의 각별한 우정과 함께 하일러가 학교의 억압에 반항하다 퇴학당하고 홀로 남겨진 한스가 극심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꺾여버린 젊음과 비극적 결말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위의 도서 탐험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마지막 편인 꺾여버린 젊음과 비극적 결말에 대한 내용으로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쫓겨나듯 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는 예전에 익혀둔 지식으로 얼마간 버텨나갔지만 그마저 바닥이 난 뒤에는 궁핍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세오경 다음에는 호머를, 크세노폰 다음에는 대수를 포기해버렸고 그의 성적은 수에서 우로, 급기야는 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두통은 일상사처럼 되어버렸고 늘어가는 선생들의 질책에 한스는 비굴하리만치 알량한 위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교장 선생은 이런 한스의 미소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멍청하게 웃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학교와 아버지, 그리고 몇몇 선생들의 야비스러운 명예심이 연약한 어린 생명을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았다는 사실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년에게서 토끼를 빼앗아 버리고 낚시마저 금지하며 하찮은 명예심만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여름이 시작될 무렵 의사는 그에게 신경쇠약 증세라는 진단을 내렸고 수학 시간에 칠판 앞에서 현기증을 일으키며 주저앉아 흐느껴 울던 한스는 요양을 핑계로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독에 내맡겨진 병든 소년 한스에게 위로자의 가면을 쓴 또 다른 유령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한스는 숲속을 헤매던 끝에 편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죽음의 보금자리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밧줄을 매달 나뭇가지를 정해놓고 모든 준비가 확실해지자 역설적이게도 한스에게는 여느 때와는 달리 평안이 깃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돌처럼 굳어졌고 죽음의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쁨에 넘치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아쉬워하는 그의 동심은 죽음을 앞두고 저 꿈결같이 아름다운 시절을 향해 다시 줄다름쳤습니다. 한스는 음침하고 습기에 찬 매의 거리를 떠올렸고
낡은 피혁 공장에서 리제가 들려주던 동화,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 낚시를 가르쳐 주고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절름발이 소년 헤르만 레히텐하이머의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줄기를 잘라낸 나무가 뿌리 근처에서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우듯 병들어 상처 입은 영혼은 꿈으로 가득 찬 봄날 같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끊어진 생명의 끈을 이으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마을 곳곳에서 과즙짜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한스는 구두방 플라이크 아저씨네 물레방앗간에 초대받았습니다. 갓 짜낸 달콤한 과즙이 향내를 풍기는 그곳에서 한스는 하일브론에서 온 아저씨의 조카딸 엠마를 만나게 됩니다. 18살의 이 쾌활하고 풍만한 아가씨는 몸놀림이 가볍고 당돌하여 수줍음 많은 한스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한스가 앞찾기 옆에서 지렛대를 돌릴 때 엠마는 장난삼아 지렛대를 가로막고는 마시고 남은 과즙 반잔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스커트가 몸에 스치고 통 위로 몸을 굽힐 때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과 은은한 향내를 풍기는 머리카락을 느끼며 한스는 달콤한 전율과 행복한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참신한 사랑의 힘이자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에 대한 최초의 예감이었습니다. 나한테 뽀뽀해 주겠니? 다음 날 저녁 엠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운 한스는 어둠을 틈타 플라이크 아저씨네 정원 울타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엠마는 한스의 손을 이끌고 지하실의 층계로 데려가 그의 입술에 뜨겁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스는 마치 나락에 빠져드는 듯한 나른함을 느꼈고 처음 맛보는 사랑의 쾌감과 현기증에 비틀거리며 밤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엠마는 어디에 있니? 오고 싶지 않다던. 누난 벌써 떠나버렸는걸, 오늘 아침에. 다음 날 과즙 재는 곳에 다시 나간 한스는 엠마가 아침 기차로 고향에 돌아가 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않고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배신감과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인해 사랑의 비밀은 차라리 쓰디쓴 맛이 되어 한스의 영혼을 암울한 번민과 눈물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니? 넌 약골이잖니. 처음 1년간은 새를 단련하면서 지겹도록 망치질을 해야 한단다. 상병에 시달리던 한스는 새로운 삶을 위해 기계공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인 견습공 아우구스트는 육체노동의 고됨을 경고하면서도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마포로 만든 푸른 작업복을 입고 처음 슐러의 작업장에 들어선 한스는 망치 소리와 가죽 벨트가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노동의 찬가를 들으며 잠시나마 자신의 삶이 새로운 선율에 어우러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 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한스의 두 손에는 벌건 물집이 부풀어 올랐고 무릎과 오른팔은 쑤셔왔습니다. 죽고 싶으리만치 피곤한 몸으로 톱니바퀴를 갈고 있던 한스에게 아우구스트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첫 주급을 탄 기념으로 비라하 마을에 가서 신나게 놀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건강을 위하여. 여기 아리따운 아가씨, 잔이 다 비었잖아. 빨리 한 잔 더 가져와. 일요일 오후 나들이 옷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비라하의 닷주점에 도착한 한스는 어른답게 보이기 위해 주는 대로 맥주를 마시고 여송연을 피워 물었습니다. 숙련공들이 떠벌리는 유랑 생활의 무용담과 여종업원을 향한 농담 속에서 한스도 건배를 외치며 낯선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난 집에 가야 돼. 하지만 술집을 옮겨가며 병맥주까지 마셔댄 한스는 이내에 사물이 빙빙 도는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진 그는 동료들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홀로 밤길을 나섰습니다. 이슬에 젖은 사과나무 아래 풀밭에 쓰러진 한스는 수치심과 자책감에 휩싸여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괘씸히 여기며 등나무 회초리를 들고 문을 잠근 채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분노를 삼키며 잠든 사이 싸늘한 시체가 된 한스의 메마른 몸뚱이는 푸른빛을 띤 차가운 달빛 아래 검푸른 강물을 따라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잃고 발을 헛디딘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 죽음의 그림자에 휘말려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신사 양반들 말입니다. 저 사람들도 한스를 이 지경에 빠뜨도록 도와준 셈이지요. 한스의 장례식에는 교장 선생과 마을 목사, 라틴어 선생 등 그를 몰아세웠던 모든 어른들이 프로코트를 입고 창석해 불운한 천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구두방 아저씨 플라이크만이 한스의 아버지에게 이들의 위선적인 책임을 나지막이 꼬집었습니다. 한때 온 마을의 기대를 짊어지고 돌아가는 수레바퀴 아래서 숨가쁘게 달리던 어린 소녀는 이제 모든 고통과 번민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빠져들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고향에 돌아온 한스가 자살 충동을 겪으며 방황하는 모습, 과즙지 않은 곳에서 만난 하일브로 나가시 엠마와의 풋사랑과 시련의 상처, 이후 기계공 견습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일요일 밤 강물에 빠져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결말과 장례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평과 작품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위의 도서탐험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